밑도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밑도속. 네. 리플을 믿고 굉장히 매수하시는 분이 많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IPO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긍정적으로 제도권이 인정한 자산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별의별 이슈를 모았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맡은 황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한 주간의 가상자산 소식 전해주실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박별입니다. 별님,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크립토 위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지니어텍트 서명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온갖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백악관에서 인증샷을 찍는 게 또 국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참석했을까 엄청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팀은 리플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당시에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참석한 건 아니지만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최고 법무 책임자 CLO라든지 아니면 미국 정책 담당자 분들이 이제 참석해서 이 세 분이 여기 서 있는 것이 뭔가 좀 달라졌다라는 걸 좀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한다던 그 XRP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야심차게 리플 파헤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리플, 그러니까 정확하게 토큰을 XRP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리플이라고 오늘 좀 통칭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구글 트렌드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빼고 알트의 왕은 진짜 누구일까? 제가 리플과 이더리움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한정으로 이렇게 세팅해서 조사해봤는데 리플이 이제 파란색이고 이더리움이 빨간색인데 빨간색 못지않게 파란색이 훨씬 더 높게 상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020년 이때만 보더라도 SEC 소송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검색량이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또 2023년 SEC 이제 소송에 부분 승소했을 때, 그리고 2024년 미 대선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뜨겁게 이제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신 차트 보고 좀 놀란 게 이전부터 이더리움과 리플에 대한 리테일의 관심도 차이는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 대선 이후로 완전 좀 역전한 느낌이 보여요. 검색량 보여드렸는데요. 실제 거래나 이런 매매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실제 나타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매 반기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이제 조사해서 결과를 공포하는데요. 국내 이제 상위, 이제 순위에 이렇게 조회되는 것이 리플입니다. 4위를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2등이거나 3등을 매년 꾸준히 차지한다. 그러니까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위가 좀 다를 수 있으나 어쨌거나 국내 한정에서는 이런 독보적인 위치를 XRP가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거래량 기준으로는 오히려 XRP가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았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 제가 5대 원화거래소 기준 월별 거래량을 이제 비트, 이더, XRP만 갖고 왔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이제 그 11월 미국 대선 트럼프가 당선됐을 다음부터 XRP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약 30조가 이제 11월에 거래됐는데 XRP 같은 경우에 47조, 그리고 이제 12월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비트는 23조가 거래됐는데 XRP는 75조가 거래됩니다. 그래서 3, 4배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거래량이다. 검색량뿐만 아니라 거래량, 정말로 한국 국민들이 사고 파는 것들도 수요도 정말 많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리플은 이 여정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는지 제대로 깊게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XRP 특집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리플에 대해서 기원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특이했던 것은 2004년에 리플페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특징은 비트코인보다 먼저 디지털 결제를 실험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2012년에 오픈코인이라고 이제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XRP 레저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네트워크가 생겨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3년에 이제 토큰을 출시하고, 그리고 좀 중요했던 걸로는 2016년에 SBI라고 하는 이제 일본계 회사가 있죠. 거기와 이제 합작을 해서 SBI 리플 아시아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트레저리, 가상자산 재무 전략을 쓰는 회사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 이 SBI라는 회사가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리플을 9%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와서 2020년에는 이제 ISO 20022라고 하는데 이제 합류하고요. 국제 송금 메시지 표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여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공교롭게 이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이때 이제 SEC가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좀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2023년에 부분 승소하는 이러한 이제 히스토리를 밟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사가 꽤 깊은 것 같은데 투자자로서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나 그때 뭐 했지? 그때부터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즘엔 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르는 게 호재라고. 리플도 좀 그랬던 시절이 있을까요? 유진독 씨 리플을 매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야흐로 한 2017년에 저도 리플 매수한 적 있어요. 네. 2017년이라고 하면 벌써 뭐 반감기를 한 2번 정도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이제 사실 내러티브는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으로 간다. 이제 ETF를 처음 신청하고 뭐 이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17년, 18년 봤을 때 뭐 13배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리플이 얼마 오른지 아십니까? 제가 그 뒤로 손절을 해서. 네. 리플이 2017년 이제 1월 1일부터 기준 놓고 봤을 때 47,000%가 올랐어요. 47,000%요? 차트상 16년 12월 29일 기준으로 1달러를 갖고 있었다면 정점이었을 때 47,000달러가 되는 거죠. 요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상승하고 중간에는 시가총액 2위도 이제 달아나기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던 적이 있어서 강렬한 시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상승을 이끌어 간 것에 비해서 리플의 다양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뭐 딱히 뭐 그렇다 할 가격 모멘텀을 잘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런 강렬한 기억이 있다 보니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은 리플을 믿고 굉장히 매수하시는 분이 많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하락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속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뮤니티에서는 리또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리또속.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굉장히 다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2023년과 2024년을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SEC의 부분 승소했을 때 그때 당시에 뉴스가 뜨자마자 거의 한 70%가 당일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40%는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뭐 반등을 50% 가까이 하지만 또 25% 하락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2024년 9월에는 비트와이즈가 ETF를 신청한다 라고 하는 호재가 나왔지만 이 호재가 마치 악재처럼 느껴져서 이제 더 이상 이슈가 없다라고 느껴져서 20% 하락을 되게 만든 이제 리또속이라는 패턴이 투자자들에게 또 강렬히 남았던 수년 가까운 세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득 왜 리또속이 된 걸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런 가격 움직임 외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까? 뭐 상황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창업자 혹은 리플 회사가 이제 중간중간에 리플을 시장에 굉장히 유동화를 많이 했습니다. 제드 맥칼럽이라고 하는 리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CTO였던 분이 지금은 이제 나와서 스텔라라고 하는 것을 창업했지만요. 8년 동안 약 90억 개, 전체 거의 20%에 가까운 물량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주었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플 회사가 2016년부터 23년까지 거의 매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다. 그래서 리또속이라고 하는 이런 가격 움직임 속에는 이러한 좀 움직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러한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리또속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건 반대로 그만큼 기대할 거리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리플이 대내적으로는 좀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리플은 굉장히 다양한 호재들이나 뉴스, 기회들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큰 우리가 숲을 한번 바라보자. XRP 레저라고 하는 리플의 생태계가 앞으로 어떤 구조적인 장점과 단점, 위기나 기회들이 뭐가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볼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찝어볼까 합니다. 리플도 있고 XRP도 있고 XRPL, 뭐 레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용어들이 조금씩 헷갈리거든요. 한번 정리부터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리플을 처음 접하시거나 오늘 좀 용어들이 새롭게 나와서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더리움과 좀 비교를 하면 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이렇게 장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XRP 레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더리움 메인넷의 네트워크를 통칭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XRP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큰을 뜻하는 것이고요. 발행 주체 라고 했을 때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ICO에서 토큰 세일로 해서 주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뭐 불분명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리플은 명확하게 리플 랩스라고 하는 곳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있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만 XRP도 XRP 레저라고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플과 XRP 레저는 다른 곳입니다. 이러한 것 정도 알고 가시면 리플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장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지금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브라질에서는 이미 세계 최초로 그 리플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제도권에 이제 점점 진입을 했다. 감정적으로 제도권이 인정한 자산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는 2025년 5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뭐 선물 ETF 같은 경우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 현물 ETF 승인은 XRP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물 ETF 승인 뒤에 요즘 메타인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나리오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도권 자산이라고 인정받았거나 받아가는 과정인과 동시에 요새 이제 제일 핫한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리플은 발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뉴욕주 금융감독청의 감독을 받고 있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OCC에 인가 신청했다. 즉 은행처럼 운행하겠다라고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이라는 것도 있는데 미국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보들이 어쨌거나 ETF 말고 뭐 XRP, 리플의 생태계를 제도권 확장한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결국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을 하네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USDT, USDC는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하잖아요. RLUSD는 좀 어떤가요?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미 국채를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발표하는 공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권화로 확실히 이제 성큼성큼 들어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네요. 오랫동안 리플의 발목을 잡던 규제 이슈 많이 완화된 걸로 들었는데 혹시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된 걸까요? 좀 부정적인 요소로 좀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리플 회사에서 끈을 야금야금 OTC로 팔거나 거래소로 판매를 했습니다. 리플이라고 하는 이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법원에 판결을 받았지만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거래소로 판매한 거는 문제 없는데 기관들이 판매한 거는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물음표가 좀 남아있는 부분승수한 상황이었는데요. 요게 이제 2023년까지의 내용이고요. 2024년에 이렇게 해서 벌금까지 이제 부과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SEC와 따로 이제 합의를 해서 요것들을 유야무야 조용히 그냥 없던 것처럼 좀 해결을 하려고 벌금 금액을 뭐 절반 이하로 확 낮추고 합의를 좀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당사자들끼리는 문제없이 합의를 하고 항소를 철회하자 해서 끝내자. 와, 이제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당 판사님이 공익을 훼손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가 어쨌거나 깨림칙한 부분은 남아 있어서 만약에 이게 지금 판사가 의도한 대로 항소 철회하고 125밀리언 달러의 벌금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게 되면 증권성이 일부 있는 문제를 남아진 채로 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리플 입장에서는 추후 혹시 IPO를 하게 됐을 때 증권성 이슈의 리스크로 남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요소로 남고 있습니다. 결국 SRP가 증권이냐 아니냐로 싸우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전부터 이 관련해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궁금을 했던 게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요? 증권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국내로 치면 이제 자본시장법에 그런 이제 규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레벨로 가기 때문에 뭐 코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엄연히 좀 독립된 자산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것보다도 또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유통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으로 본다면 리플은 굉장히 중앙화된 자산 이렇게 좀 비유를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1000억 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초창기 발행이 되는데 초기 창업자들이 20%를 갖고 있고 회사가 80%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떤 구조냐라고 했을 때 약 60% 정도가 이제 시중에 유통이 됐고 40% 정도가 유통이 안 됐지만 요건 이제 다 리플이 여전히 갖고 있다. 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서 일부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앞으로 그럼 이거 다 매도 위험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잠재적인 좀 리스크 요소로 좀 주시해 볼 부분입니다. 결국 리플이 이걸 어떻게 통제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ETF 산도 넘었고 최근 서클의 IPO가 핫했던 점 때문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바로 리플 IPO 과연 가능한가 이거일 것 같아요. IPO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리플의 새로운 모멘텀 기회 측면에서 지금 당장에는 IPO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회사들이 다 하고 있는데 리플이 생각을 안 할 리는 없고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문제인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송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남아있고, 유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통량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가능하겠냐라고 했을 때 공시나 리스크 관리 계획 같은 걸로 보완 가능하다, 이슈들을 어떻게 관리한다라고 뭐 보고를 하거나 공시를 한다면 IPO 불가 사유는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블리시나 이런 회사들이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리플이 좀 더 잘 준비해서 아마도 하지 않겠는가 기대가 되고, 여기 지금 DBS라고 하는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기 때문에 더 높은 밸류로 또 기대가 되는 그러한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인지 작년부터 리플이 웹3 생태계 사용 확장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이더리움 생태계로 연결하기 위해서 EVM 사이드 체인을 낸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재료인 것 같아요. 메타마스크,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는 한번 뭐 지갑에 전송도 해보시거나 이런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XRP 생태계에 지갑을 만들어서 내 자산을 보내보거나 활동을 해보시는 건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플 역시도 이더리움의 생태계, EV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기반의 그런 개발 표준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이러한 이더리움의 그런 자산 혹은 거기에 묶여있는 고래들의 자본금 같은 것들이 리플에 쉽게 좀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을 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 이제 싱가포르에서 리플의 CTO가 발표한 지금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브릿지도 있고 뭐 디파이 앱도 있고 해서 이러한 활동들이 앞으로도 더 확장되면 리플뿐만 아니라 생태계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 기대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리플만큼 장기 홀더가 많은 알트코인도 사실 잘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장기 홀더라고 해도 언젠가는 팔고 나와야 할 텐데, 이 같은 생태계 확장이 혹시 좀 장기 보유자분들의 수익 실현을 위한 엑시트 창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투자자분들은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는 이제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분들이 장기 보유자분들이신 거죠. 비트코인도 요새 마찬가지지만 10만 달러 넘었다, 12만 달러 간다. 가격이 왜 안 오르냐? 장기 보유자가 팔기 때문에 안 오르다,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리플 역시도 지금 가격이 오를 때마다 장기 보유자들은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온체인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좀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 본 게 1년에서 3년까지, 1년에서 2년 보유자분들이나 뭐 2년에서 3년 보유자분들 이제 물량을 보시는 차트로 제가 표기를 해온 거고요. 여기 봤을 때 지금 가격이 3달러를 조금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에서 2년 사이에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은 0.7달러, 아니면 2년에서 3년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0.4달러. 요분들이 이제 매도를 했을 때 기관 투자자는 진입할 것인지, ETF의 수요는 뭐 괜찮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살만한 이유, 왜냐면 지금 가격에 이런 다양한 호재들이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 여전히 좀 리플을 사고 싶게 할 만한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가격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요소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XRP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리또 속은 잊어라, 세계가 주목하는 XRP 시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리플의 가격을 보면 실망도 많았고 리또 속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어느덧 이제 과거에 머무는 자산이 아니라 ETF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리플의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다시 시장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이번엔 다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시청자분들도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XRP 특집으로 XRP 현주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방송 중에 나오는 내용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자료니까요.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별의별 크립토 다음 주에도 시의적절한 이슈와 데이터에 기반한 양질의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